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서 개인적인 목표로 연구기관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공부라는 게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생각을 요즘 자꾸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막힐 때마다 자괴감도 좀 많이 들고, 그 상황을 자꾸 회피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죽어있는 편입니다. 이제 스님도 공부를 이제 좀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원래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스님은 이렇게 공부하면서 막히거나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막히면 연구를 해야지. 알면 넘어가고 모르면 찾으면 되잖아. 그거를 남한테 물어보든지 검색을 하든지 그걸 연구를 하면 되지. 그렇게 자꾸 해봤는데도 안 되고, 이제 안 될 때마다 저는 뭐가 안 되는데? 이제 졸업 논문을 준비하는데 졸업 컴퓨터로 해서 논문을 자기가 잘 쓰려니 실력도 없는 게 잘 쓰려니까 안 써지지. 자기 실력에 맞게 개발서를 쓰면 잘 써지. 하루 저녁에 다 쓰지 뭐. 그렇게 쓰고 싶어도 교수님들이 가만히 안 아니지. 주시니까. 그렇게 써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좀 부족하잖아. 그럼 좀 고치고 또 한 번 더 읽어보면 또 고치고 일단 다 써놓고 고쳐야 되거든. 그러고 나중에 교수님한테 제출하면 교수님이 부족하다 하면 또 가져와서 또 고치고 이러면 되지. 근데 자기는 너무 잘 쓰려고 보니까 첫 장을 못 쓰잖아. 첫 장서가 또 휴유해버리고 첫 장서가 또 휴유해버리고 첫 페이지를 못 나가잖아. 네, 맞습니다. 내가 안 보고도 다 아는데 뭐. 그게 무슨 병이냐?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실력보다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버려. 그러니까 실력보다 잘하겠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나와가지고 자기 실력보다 얘가 말을 잘하겠다 하면 떨리고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노래 한 곡 해라 하면 난 노래 못해요. 이거 노래 못합니까? 노래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누가 잘하라 그래서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다 피곤한 사람들은 다 잘나고 싶어서 피곤한 거예요. 뭐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다람쥐보다 낫나 안 낫나? 훨씬 낫습니다. 토끼보다 낫나 안 낫나? 낫습니다. 토끼 다람쥐 잘 사나 안 사나? 잘 삽니다. 근데 왜 네가 못 사노?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가진 실력이 100인데 내가 200짜리 논문을 쓰려기 때문에 한 줄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덮어놓고 책도 볼 거 없고 내 아는 거를 쓴다. 내 아는 대로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다 일단 써놔. 원고지 100m, 100m 일단 써. 그냥 생각나는 대로 조리도 붙이지 말고 다 써놓고 다시 읽어봐. 그러니까 3페이지 써놓고 읽어보면 3페이지를 버려. 근데 100페이지를 써놓고는 못 버려. 아무리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고치지. 아까워가지고. 그래 이제 고치고 2번 고치고 3번 고치고 4번 고치고 5번 고치고 처음부터 주 달라 그러지 말고 그래 놓고 이제 인용도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달고 이렇게 해나가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민은요, 제 20살 된 딸이 있는데, 그 외모에 너무 집착하는 성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성형을 해달라 해가지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대로도 만족을 못하겠다. 그리고 코 성형해달라. 뭐, 주사를 맞겠다. 이마를 넣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외모에 집착을 많이 해서, 제가 그 외모가 다지 않느냐, 다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자기는 이제 외모가 만족이 돼야 행복하고 외모가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딸을 보면 제가 많이 걱정이 되고 지금 그런 마음을 제가 올라오는 마음을 딸에게 대하는 마음가짐을 제가 수행자로서 어떻게 가져야 될지 그게 고민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대화를 한다. 그래 외모가 자기는 중요하다. 그래 요즘 세상에 외모가 중요하다. 엄마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아, 근데 쌍꺼풀 수술해달라. 네 돈 있나? 없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노? 이런 물어보면 되지. 엄마가 좀 내주라. 엄마도 없다. 그러고 난 쌍꺼풀 수술하는 거 그거는 돈 있어도 못 주겠다. 그럼 내가 못 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러고 니 당연히 이제 이래 사람 얼굴 딱 보면 그러잖아. 아이고 참 저기 코만 좀 높은 미인이겠는데 그래 코 세워놓으면 코를 기준으로 해가 보면 눈이 조금 동그래야 되는데 그래 눈 또 찢으면 뻘이 좀 튀어나왔는데 뻘 좀 깎으면 아이고 턱이 좀 뾰족한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 얼굴 좀 맞춰놓으면 아이고 가슴이 좀 문제다. 가슴 맞춰놓으면 아이고 다 좋은데 종아리가 문제다. 그래서 성형은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성형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심리적으로 중독이 될 수, 하나 고치게 되면 10개를 고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놔두면 되는데 뭐 그냥 눈이 좀 문제다, 뭐 볼이 좀 문제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고치면 반드시 그것이 바라지면 다른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당뇨에는 또 그걸 고치려고 그러고 그거 고치면 또 문제되고 끝이 없어 이거는. 돈만 하면 계속 해줘. 근데 첫째는 그건 중독 증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해주는 게 제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준다 하고 한 개쯤 뭐 그냥 갈골골 하면 3년만 한 개쯤 해주든지 형편되는 대로. 근데 그걸 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뭐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 그냥 엄마 보면 예쁜데 우리 딸이라 그러나 난 뭐 안 해도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성형 얼굴이 잘 나야 된다. 그건 그냥 인정해버리면 돼요. 그래 맞다. 요즘 세상에 외모를 사람들이 중요시한다. 엄마는 뭐 별로 근데 신경 안 쓰는데 그래 그러고 인정한다. 근데 뭐 그 고치면 하나 고쳐 끝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고칠래? 그래서 엄마는 뭐 그 네 말은 인정하지만 네가 형편이 되면 네가 하고 엄마는 뭐 해줄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하는데 예, 네가 그럼 벌어서 해라 이렇게 그래. 얘기하니까 그 사이에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제가 완전 성형 중독으로 가는 길이다.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하면 이미 집 나가라 이렇게 된 뭐 거예요. 그건 저거 아버지하고 저거 딸하고 얘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는 관여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분이 이제 자포자기가 돼갖고 하루 종일 이제 핸드폰만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어떤 것도 하기 싫다. 그래 하기 싫으면 쉬어라 이러면 되지. 그런데 자기가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야 돼. 남편하거나 아내로 아이로부터 자기가 지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 데는 뭐 아빠 의견이 그러면 이 집에 살려면 이 집에 어쨌든 주권이 제일 많은 사람은 아빠니까 아빠 의견을 너가 좀 존중해야 된다. 네가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빠가 그걸 반대하니까 네가 지금 이 집에 20살 넘었는데 먹고 살라니까 아빠 의견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빠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든지 네가 그럼 나가든지 그건 나가가지고 네가 뭐 어떻게 하느냐. 그건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다. 그건 네 자유니까. 근데 이 집에 공짜로 먹고 살려면 그 집주인한테 눈치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도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근데 아빠만 주인이냐? 엄마도 똑같이 평등한데 엄마는 왜 내 의견을 똑같이 아빠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 의견을 못 받아주냐? 너희는 요즘 태어났으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데 나는 옛날 사람이라 가지고 법적으로는 보장이 돼 있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남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주장해 본 적이 없어가 네 말은 맞는데 나는 수준이 그래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가 아빠가 싫다 그러면 어디 가서 너 아빠만한 걸 구할 능력이 없다. 너는 너가 아빠 없이 나가서 살 수 있지만 나는 너가 아빠 없이 못 사니까 눈치 보고 살아야 된다. 그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지. 자기가 평소에 뭐 잘난 척 하구나. 뭐 어렵다고 그래요. 그 딸하고 얘기하다 보면 말로는 제가 논리적으로 자꾸 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 자기가 그렇게 못난 거를 인정을 안 하니까 지지. 못난 걸 딱 인정하면 되지. 아이고, 네가 보기엔 너가 아빠 별거 아닌 건데 나한테는 그래도 나도 조금 뭐 가끔 버리고 싶은데 딴 데 가서 저만한 걸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부터 사는 거야. 근데 지금 너 편 들면 내가 지금 불리한데 어떻게 너 편을 들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사실이잖아. 자기 딸 편 들면 남편이 자기한테 성질 내나 안 내나? 네, 냅니다. 내면 자기 불리해지잖아. 절대로 들어주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뭐 절대로야 없지 뭐. 과감하게 자기가 딱 생각해 볼 때 딸이 옳다 싶으면 뭐 가지고 과감하게 할 수는 있는데 자기가 봐도 딸이 썩 남편이 말 틀린 말은 아니잖아. 예. 그러나 아빠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렸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빠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 네 의견도 있고 아빠 의견도 있고 닌 틀리고 아빠가 옳은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데 여기 지금 집안이 형편이 네가 불리하지 않느냐. 네가 지금 남 집에서 살면서 네 주장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냐. 네가 결혼해가 네 주장대로 하든지 그렇게 해라. 엄마도 반반 있지 않냐. 엄마는 법적으로는 반반인데 엄마는 뭐 아빠는 나 없이도 뭐 딴 여자 구해가 산다고 저런 폼이 저렇지 않냐. 근데 나는 너 아빠만은 남자를 따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너 편 좀 들고 싶어도 나도 눈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너무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지 외모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다 이제 예쁘고 날씬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꾸 기대 수준을 한 연예인 정도로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불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그게 그런 거는 성형수술 해야 되겠냐 깨달음장을 보내야 되겠냐. 그 집에 전법을 해야 될 애는 놔놓고 내 길거리 가서 전법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을 왜 그냥 해주냐. 오케이. 그러면 엄마는 반대지만은 네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랑은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게 반반인데 육체도 가까이 되고 마음도 좀 가까이 된다. 그럼 네가 깨달음장 갔다 오면 그럼 내가 쌍꺼풀 수술 해줄게. 이렇게 타협안을 내가 갔다 오면 좀 변할 거 아니야. 그건 너무 기대는 갖지 말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할 때 자기 마음이 바뀐단 말이야. 이거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바뀔 때 약해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때 고집에도 안 되고 자기가 이미 해줄 수밖에 없겠다 할 때 어차피 해줄 바에야 하나를 걸어가. 오케이. 명상 갔다 오느라. 그럼 해줄게. 알겠습니다. 도대체 이 정토에 와서 뭐 배웠노? 그리고 정토에 이거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깨장도 있지, 나장도 있지, 명상수련도 있지, 불교대학도 있지, 책도 있지, 유튜브도 있지. 이러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미국에 우리 신도 얼마나 깨가만데 이렇게 딱 며느리 보고 조금 좀 세 보인다 이러면 난 딴 건 원하는 거 없다. 깨장만 갔다 오면 결혼 내가 허가해 줄게. 이거 뭐 요즘 그런 사람 천지야. 아시겠어요? 사이를 보는데 딱 미국 우리 스님이 말하기를 3살 때까지는 무조건 애기 엄마가 키워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너 결혼하면 3살 때까지 엄마가 애 키울 수 있게 네 보장하겠니? 그럼 뭐 난 네가 얼굴이 검든 희든 그런 건 안 따지겠다. 오케이다. 이렇게 딱 하니까 딸은 원래 애기 낳아가지고 엄마한테 좀 맡겨놓고 직장 다니려다가 결혼 조건을 이렇게 딱 엄마가 치니까 엄마한테 부탁할 수 있나 없나? 없지. 정을 딱 꺼내버려야 된단 말이야. 네 새끼는 네가 키워라. 나 관계가 없다. 이렇게 괜히 뭐 직장이 어떻고 인물이 어떻고 키가 어떻고 이런 거 따져가지고 내 덮어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딱 조건을 걸어가 허가해 줄 거 딱 이렇게 조건을 걸어가 깨장을 갔다 오게 하든지 애를 볼 거 엄마한테 안고 올 거를 미리 딱 선을 꺼놓든지 이렇게 하면서 현명하게 살아야지. 그럼 안 그러고 그 말려 들어가는 건 뭐냐? 정이 많은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바보 같아서 그런 거예요. 좀 현명하시오. 알겠습니다. 육바람일에 뭐가 있어? 육바람일에 끝에 뭐가 있다? 지혜바람일 있잖아. 지혜바람일이 조금 영리해야지. 그렇게 딱 해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따라하고 막 이렇게 막 옳고 그러고 막 신경이 하고 신경질력 이럴 필요 가치가 없다는 거야. 웃으면서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래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돈이 없다든지 엄마는 아빠 눈치 때문에 안 되겠다든지
네가 아빠를 설득해라. 그 엄마를 통해서 아빠 설득하려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네가 아빠를 설득하면 엄마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설정 넘기란 말이야. 왜 이 많은 무거운 짐을 자꾸 짊어지려고 그래. 알았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어디로 넘긴다? 남편한테 넘기란 말이야. 당신 딸인데 당신이 얘기해야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설정 넘기란 말이야. 넘겨가 가능하면 책임 회피를 좀 하는 게 낫지. 뭐 잘났다고 다 짊어지고 살라 그래. 우린 지금 굶어 죽는 놈 짊어지기도 바쁘고. 아시겠어요? 지구 환경 이거 지금 하나밖에 없는 지구 살리기도 바쁘나 안 바쁘나? 바빠. 지금 한반도 통일도 바쁘고 이거 짊어지기도 내가 힘이 부족한데 그건 뭐 눈수술하는 그거까지 내가 다 짊어지려고. 그냥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야. 엄마 해도 좋고 안 해줘도 안돼. 네 능력 때문에 해라. 아빠가 허락하고도 해라. 아빠가 의논해라. 이렇게. 나한테 넘기면 나는 능력이 그만큼 안 된다. 이렇게 적당하게 웃으면서 자꾸 문제를 풀어란 말이에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미꾸라지가 이 손에서 빠져나가듯이 그냥 적절하게 해가 그게 무슨 책임 회피가 아니라 그게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하면서 내가 딱 봐서 저거 아니다 싶을 때 아니라고 말해줘야 될 때가 있고 아니라고 말해줘도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말해봐야 입만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거야.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인생에 유머가 없어서 그래. 스님, 바로 코앞에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코가 안 가, 이 길다. 여기 얼만데 이게 코앞이야. 자기 코가 뭐 10m 넘나? 이 자리에 쓴 것만 해도 제가 마음이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서 네. 너무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마우면 나갈 때 돈 좀 내고 가야 될까? 네, 내고 가야 알겠습니다. 전 다름이 아니오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네. 지금 제 상황이 시댁과 어떤 친정 식구들하고 다 인연을 끊은 상태예요. 시아버지가 제 결혼할 때 40대 중반부터 중풍이 오셔가지고 네. 경제 생활을 못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우들이 4명이 있거든요. 결혼하니까 신우들이 4명이 있더라고요. 거진 이제 유로 신우가 이제 거진 가정을 다 생계를 했는데 저희 배우자가 이제 유로 누나들이다 보니까 이제 누님들 말을 되게 이제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네. 당신 남편 나쁘다. 이리 가면 저리 가면. 그러면 안 되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야지. 이리 가라면 저리 간다 그러는 거는. 그래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또 이렇게 시어머니란 분이 그 자식들 생활비로 이때까지 사시면서 본인이 사치가 너무 심하신 거예요. 백화점 옷 아니면 안 사 입으시고 하물며 옷을 수선해도 백화점 가서 수선하셔야 되고 제 결혼할 때 장남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장남 노릇을 하고 살게 됐는데 아니 간사람 누나가 많다더니 도대체 몇 남매인데? 딸 4명의 유로 그 장남 있고 저희 배우자가 차남인데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결혼하고 나서 이 신우들의 어떤 그거를 제가 못 참고 누님들한테 제가 막 좀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신우가 전화 와서 옳게라고 부르지도 않고 야, 너 우리 언니한테 뭐라 그랬어? 이러고 또 전화 끊고 나서 또 둘째가 전화 와서 야, 너 우리 언니한테 또 뭐라 그랬어? 제가 이런 시댁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정신병이 걸리겠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인연을 끊게 된 계기가 된 게 이제 2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내가 아까 얘기 짧게 하라 그랬어. 네. 얘기하라 그랬어. 네, 그래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불화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인연을 끊고 있고요. 반대로 또 저희 친정집에는 딸만 5인데 큰언니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둘째, 셋째 언니가 그렇게 궁합이 안 맞아요, 둘이가. 그래서 맨날 보면 싸우고 둘째가 셋째 욕하고 또 셋째 전화 오면 또 넷째 전화하고 형제들 간에 서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다 받아주고 이제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친정 엄마까지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자꾸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게 되다 보니까 남 얘기도 너가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러다가는 내가 이렇게 정신병자 걸리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는 지금 시댁과 친정을 다 이렇게 엄마는 연락하고 있고요. 이렇게 끊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한 2년 가까이 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가족들과 이렇게 인연을 끊어도 살아도 되는가 하면서 뭔가 허전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막 생기면서 그래, 알았어. 이제 그 정도 됐으면 됐고. 결론이, 요점이 뭐요? 죽어서 이게 과연 죄가 될까요? 이게 아니, 죄가 된다 해 말해주면 좋겠어. 안 된다고 말해주면 좋겠어. 제 마음이 지금 이런 상황이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다시 연락하기는 제가 막 정신병자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죽어서 이게 제가 저는 남한테 피해주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따 말 많다 진짜. 그래서 죽어서 제가 될까 너무 안 돼. 됐어요. 안 돼. 그냥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된다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죄가 된다 그래 연락해라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안 돼. 괜찮아. 자기만 잘 살면 돼.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스님 좀 많이 뵙고 싶었었거든요. 네. 제가 질문을 적어 가져오긴 했는데요. 예. 너무 보편적인 것 같아서 제가 신랑하고 성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애들이 방법을 찾다가 서울 쪽에다 심리치료를 한번 받아봤는데도 네. 그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내려놓으면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신랑하고 부딪힐 때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뭐가 네네. 문제예요? 신랑하고 그래서 뭐가 문제냐? 신랑하고 이게 성격 차이를 어찌 하면 좀 좁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떤 성격 차이? 그러니까 부부간에 같이 인간 대 인간으로 너무 성향이 정반대라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반대인지를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같은 곳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에 같은 곳을 봐. 우리 신랑은 바다를 보면 저는 산을 보고 그래 괜찮아. 한 사람 산을 보고 한 사람 바다를 보고.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 왜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인데 왜 둘이가 꼭 같이 바다를 봐야 된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야. 딱 얘기 들어보니 벌써 자기가 잘못하고 있네. 네, 죄송합니다. 그걸 고정관념이라 그래. 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는 부처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둘 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으면 자유인데. 한 사람은 국수 먹자 그러고 한 사람은 밥 먹자 그러면 국수 먹고 사람 국수 먹고 밥 먹고 사람 밥 먹으면 되지. 네. 근데 왜 둘 다 해야 돼? 같이 먹어도 되고. 네. 그러니까 거기 길에 같이 먹어야 된다고 전제를 하면 안 된다. 터줘야 국수 먹고 싶지만은 남편이 밥 먹지 않아 같이 밥 먹을 수도 있고 남편이 밥 먹자고 하지만 내가 국수 먹고 싶으니까 남편이 나하고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니는 밥 먹고 나는 국수 먹고 이렇게 따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자기는 자기 밥 먹고 싶을 때 남편도 밥 먹어야 된다. 내 밥 먹고 싶은데 네가 어떻게 한 집에 살면서 네가 국수 먹자고 주장하냐. 죄송합니다. 그런 인간하고는 살기가 어렵다, 같이 살 때.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 중에 그래. 그 처녀 총각 때 데이트를 할 때, 보통 보면 둘이가 같이 데이트를 하다가 한 사람이 짜장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뭐 밥 먹고 싶지만 어디 간다? 짜장면집에 가고 이래야 그게 연애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 두 상은 전혀 안 그래. 둘이가 짜장 먹고 싶다. 그러면 나는 밥 먹고 싶다. 그러면 오케이. 그럼 넌 짜장 먹고 나는 밥 먹고 끝나고 있다가 커피집에서 만나자. 이래.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그 밥 먹으면 밥 먹고 짜장 먹고 같이 만나는 건 이따 커피집에서 만나면 되지. 꼭 왜 밥을 놓고
같이 먹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그 생각을 자기가 딱 뜯어고쳐야 돼. 그거 안 뜯어고치면 그 뜯어고친다는 말이 내가 좀 어폐가 있다. 그거 안 고치면 갈등이 생겨. 네. 왜 같이 갈아봐야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한 사람 집에 있고 싶다. 한 사람은 산에 가고 싶다. 그러면 집에 있고 싶지만 남편을 위해서 산에 한번 가줄 수도 있고 네. 산에 가고 싶지만 아내를 위해서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네. 한 사람 집에 있고 한 사람 산에 가고 이러면 되지 네. 않느냐. 왜 둘이 같이 가야 되냐 이거야. 네, 죄송합니다. 그 물을 건 뭐였어? 네, 아니, 제가 생각을 조금 다 내려놓고 산다고 생각했는데도 제가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잘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다 끝난 거요? 아, 네. 아니,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제가. 왜? 애들이 3남매가 너무너무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뭘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이 했는데. 행복 애들은 다 컸어요. 네, 몇 살이요? 출가 다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둘이 같이 살아도 되고 떨어져 살아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네네네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웃어? 그러니까 사람이 꼭 같이 살아야 된다. 의견이 안 맞으니까 떨어져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하지 말라니까. 의견이 안 맞으면서도 같이 살 수가 있고 특별히 원수 안 줘도 떨어져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이게 좋다는 뜻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결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은 하는 건 아니고 늙어 그까지 꼭 이렇게 매여서 살 게 뭐 있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60이 내고 70이 넘었으니까 공동생활 조금 같이 하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살고 명절 때 뭐 때 애들하고 자식하고 같이 모일 때는 같이 모이고 나머지 개인 취미생활 하나는 농사 짓고 싶고 하나는 그림 그리고 싶다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은 미술학원을 가고 농사 짓고 싶으면 밭으로 가고 하나는 도시 살고 싶고 하나는 시골 살고 싶다 그럼 하나는 시골 내려가고 하나는 도시에 살고 그러고 명절 때는 같이 모이고 그 남자나 여자 뭐 내 초등학교 때 좋았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하고 데이트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해보라 그러고 그렇다고 뭐 이혼을 하고 따로 살림을 차리자는 것도 아니잖아. 늘 어릴 때 그 남자 그 여자가 꿈에 그리웠는데 이제 나이가 죽기 전에 걔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도 좀 나눠보고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오케이 나 같으면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겠어. 왜 박수를 요거밖에 안 쳐? 그러면 이혼하자는 것까지도 아니고 이혼하면 또 내가 봐 애들 문제 복잡하잖아, 그지? 이혼해도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여러 삶의 길에서 서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서로 합의가 가장 중요한 거야. 합의가 서로의 합의가.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저희 딸이 이제 21살이 됐고요. 20살 말에 본인이 알아서 집을 나갔거든요. 네. 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알아서 독립 잘 했는데 제가 뭘 조금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를 걔를 위해서 해주면 좀 더 좋을까 그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우리가 나무에 거름을 줄 때 나무 밑에다 탁 줘요. 조금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져 주지. 네. 그러니까 딸을 위해서 뭘 좀 해주고 싶어. 애는 지가 지 알아서 잘 산다 하는데 네. 가서 뭘 주는 거는 나무 뿌리에다 탁 갖다 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애한테 거름이 되게 좀 뭘 하겠다 하면 보시를 좀 해요. 우리 법당에. 법당에 하든지 뭐 과원에 하든지 그건 네. 자유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병이 났는데도 치료를 못 한다든지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다든지 뭐 아까처럼 뭐 굶어 죽는다든지 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마음으로 이게 딸의 몫이다. 딸에게 걸음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조용히 자기가 보시를 하면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스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맞고 안 맞는 건 없어, 세상에. 네. 날 줘도 되는데, 그럼 네. 부작용이 좀 생기지. 그러니까 저도 걔한테 그냥 마구 주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의할 게 있어. 어떤. 딸한테 직접 준다 그러면 네. 1,000만 원 줄 거를 네. 걸음 준다 하니까 500만 원을 반을 줄여가지고 네. 준다 이러면 안 돼. 아. 딸한테 직접 주면 1,000만 원을 줄 거를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준다니까 1,000만 원은 딸 몫이고 다른 건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내가 너무 딸만 생각하구나 이래가 네. 좋은 마음으로 그 딱 플러스 1배 해가 2배로 딱 내는 거야. 아. 그럼 천에다가. 자긴 좀 깎을 것 같아 내가 딱 뭉치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딱 심보를 보니 알겠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인으로서, 스님, 산에서 나오신 스님들한테 시주라기보다, 기부를 한 적이 있어요. 기부를 한 적이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확 벗고 얘기하지. 왜 그래? 죄송해요. 제 아래 상처가 있어서. 근데 일단, 기독교인들이 건네주는 시주나 이런 것도 스님들은 거부감 전혀 없이 받으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돈만 주면 나야 좋지. 쓸데없는 질문 하나. 아무 관계 없어. 죄송합니다. 나는 길 올라가다가 산에 올라가다가 바위 밑에 여기 사과도 놔놓고 배도 놔놓고 알록달랑 과자도 놔놓은 여러분들 가끔 가다 봅니까? 북한산 가면 저야 항상 산에 갈 때는 그래서 물건 안 가지고 그거 가다가 주스면 타 종교인들이 네? 타 종교인들이 건넨 것도 전부 다 돈에 무슨 종교 표시가 있나 없나? 사과에 종교 표시가 있나? 근데 어떻게 생기는 멀쩡하게 생겨가 질문이 그거밖에 안 되나? 내가 목사님한테 시주한 목사님 받을까 안 받을까? 그거는 솔직히 저 종교적인 이유상에서 다 스님들이 주신 그 헌금이나 이런 거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래? 하나님의 누가 계획에 그래? 따라서는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네. 그거 어떤 종교이고 한번 얘기해봐. 어느 종파요? 왜냐면 저는 저 목사님이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 자기가 몰라서 그래. 다 받아. 내가 줘봤어. 기독교 단체, 기독교 목사, 교회, 크리스마스에 가서 제가 연못돈 냈는데, 나중에 차단해가지고 있으면 이건 가져가세요. 이런 건데,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 산에 가면 마이블도 있고 법당이 있잖아. 그죠? 그 마이블 앞에 법당에 불전함 들어온 것 중에 꼭 불교 신자만 넣을까? 무정교인도 넣고, 무속인도 넣고, 기독교인도 넣을까? 다 넣겠지. 물론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데 어떻게 저래 보시할 수 있나? 이런 사람은 있지만은, 기독교인이 보시한 돈을 내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돌려줘야지. 이런 사람은 나는 아직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저 얘기 들어보니 어디 이상한 종파에 다니는 것 같아. 전형 기독교에 그런 기독교 없어.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사귀는 남친이 자꾸 집에 가거든요. 착하고 성실하고 말 잘 들어주고 배려심이 많은데 주말에 1박 2일 같이 지내고 싶은데 밤에 잠을 설치고 잘 못 자서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와요. 남친이 운전을 못해서 제가 1박 2일 데이트를 하려면 태우러 가고 오고 4번을 실어 날라줘야 해요. 운전을 못하는 이유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가 나서 뒷좌석에 부모님을 태웠는데 사고로
죽일 뻔했다고 운전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보니까 부모님 뭐 형제자매 조카들한테 너무 잘하고 가정적인 것 같아서 네. 좀 어떻게 제가 잘 해보고 싶은데 좀 소심하고 왜 저한테 불편함을 느끼는지 좀 제 남친한테 제가 이런 면을 되게 싫어하지만 좀 좋게 얘기를 하고 싶은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가 툭 그럼 울밑에 호박 떨어지는 소리를 알아듣는 센스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한참 얘기를 해도 요점이 뭔지 모르겠어. 자, 요점이 알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아. 네. 그 구체적으로 자기가 좀 부끄러워서 처녀라서 얘기를 잘 못하나 구체적으로 뭔 남친을 데리고 집에 데려다가 좀 자고 싶은데 뭐가 어떻다고? 아, 예.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박 2일로 데리고 온다는 건 자고 싶다는 거 아니야? 아니, 주말에 1박 2일 데이트를 하잖아요. 금요일 날 일 끝나고 피곤하니까 자고 토요일 날부터 만나서 토요일 날 데이트하고 잠 자고 일요일 날 또 데이트를 하잖아요. 아니, 그래, 토요일 날은 각자 집에 갔다가 예. 일요일 날 다시 또 만난다는 거요.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에는 같이 보낸다는 거. 저는 1박 2일을 같이 지내고 싶은데 같이 있을 때 잠을 못 자서 누가? 남친이. 아, 자기가 같이 있으면 잠을 못 잔다고? 예. 얼마나 못 살게 굴면 잠을 못 자겠어. 아니요, 제가 손가락도 안 나고 같이 자자고 멀리 떨어져 자는데 좀 상대가 소심하고 제 눈치를 엄청 많이 보고 좀 평소에 그래서 다음에 여자가 어떻게 없는 할까 이유가 싶어. 있고. 그래, 겁을 내나. 아니, 남자가. 그러니까 어른 아이 같이 좀 어린애 같이 소심해서 좀 미성숙됐다 그럴까? 집돌이에다가 그래서 가정적이길래 이런 애를 만나면 평생 싸울 일이 없겠다 했는데 제일 문제점이 저랑 있을 때 좀 불편해한다는 거. 예. 그랬어.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남친한테 좀 더 편안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면 불안하지 않겠다. 스님이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기 연애 상대로는 어떤지 몰라도 결혼 상대로는 별로다. 그래요? 솔직히 결혼을 하면 네. 두 부부가 네. 비중을 부부한테 많이 둬야 되거든. 네. 근데 계속 결혼한 뒤에도 시어머니, 집에 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 형제들, 이렇게 하면 자기가 그걸 처음부터 딱 인정하고, 그걸 다 인정하고 결혼을 하면 몰라도, 그걸 인정 안 하고 결혼을 하면, 지금은 뭐 내가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그 상관 안 하는데 결혼하면 이걸 가지고 시비하면 소심한 사람이 있으면 오래 못 살아. 대범하면만 이혼하자!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가족관계를 끊든지 결론을 내는데 이 사람은 아내 만나면 아내 말 듣고 또 그런가 보다. 또 집에 가보면 또 부모 말 듣고 그런가 보다. 이래가 중간에서 피말라 죽어. 몇 년 살다가 죽으면 뭐 시집하면 더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근데 썩 그게 이렇게 착실하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사람은 뭐 괜찮아 마음대로 하기에 괜찮아 보이지만은 이 결혼해서 살아보면 좀 답답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뭐 그 자기 선택이야. 네. 선택이니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자기가 뭘 원하고 이 남자한테 그냥 가정적이라고 절대로 대가정적이긴 한데 소가정적이지는 않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결혼에 대해서 조언이야. 이 토요일 날 저녁에 좀 데리고 놀고 싶은데 이게 지금 잘 안 돼가 어떻게 해야 좀 나하고 저녁에 좀 잠을 잘 잘까 이게 걱정이야.
아니요, 저는 그 사람이 굉장히 가정적이고 착하고 해서 신랑감으로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영 아니었구나. 신랑감인데 밤에 잘 때 자기하고 안 자고 자꾸 도망가고 하면 괜찮겠나? 저는 소심해서 그런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건 조금 모르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연구를 해봐야지.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내가 잘할까? 주말마다 만나는 자기가 잘할까? 자기가 좀 연구를 해보면, 아,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저렇구나. 안 그러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든지 해서, 아,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건 자기가 좀 연구를 해야 돼. 네. 그것까지 공짜로 그냥. 자기하고 살 사람을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난 나하고 살 사람이지도 않는데 그 내가 그걸 도와준다.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해. 자기가 노력을 열심히 해도 해결이 안 될 때 조금 도와주는 건 나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지금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잖아. 그걸 여러 번 시도를 해봐야지. 올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밤에 한번 급습도 해보고 여럿을 해보면 이 남자가 격렬하게 반응하는 때가 있어.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착한 남자가 갑자기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런 건 그러면 이제 여기에 트라우마가 있구나.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여기에 급소구나. 이렇게 딱 자기가 찾아서 이제 그럼 그걸로 어떻게 치유할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걸 그런 구체적인 걸 가지고 나한테 딱 물으면 이제 조금 도움이 되는데 막연히 그냥 스님 요 배가 이쪽이 오른쪽이 좀 아파요. 이래야 내가 그 무슨 병이다 하는데 그냥 몸이 아파요. 어디 아프니? 온 만신이 아파요. 어디? 전부 다요. 이러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연구를 좀 해. 자기하고 살 사람인데 사전에 연구를 좀 해놔야지. 그냥 가정적인 게 좋다. 그래서 통째로 먹으려고. 자기가 봤을 때 가정적이면 좋다 할 때는 제 엄마도 제 아들이 좋까 안 좋까? 좋아하죠. 그러면 이 우유보다는 아들은 자기 만약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편들까 엄마 쪽으로 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엄마 편.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안 하겠다. 네. 이 사람의 장점이 그런 거니까 그건 내가 다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 정리를 해야지. 이 남자를 이렇게 바뀌면 하겠다. 그거는 불가능해. 이대로 두고 이런 좋은 점과 이런 문제점을 다 내가 껴안고 같이 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 좋은 것만 딱 빼먹으려고 그래.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반가시 알밤만 딱 빼먹고 가시는 안 찔리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진짜 찔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몸에 병이 있는데요. 그래도 아침 기도 매일 하면서 마음은 편안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숨도 쉬기 힘든 통증이 닥치면서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괴로웠습니다. 병고에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통증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진통제나 진통제 성질이 있는 그런 약물을 해서 완화시키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통증이 있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통증이 있다가는 그래도 어때요?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통증을 받아들이는 수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나 절에 가면 하나님, 부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면 안 아프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데 혹시 있는가 한번 가보세요. 저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통증이 너무 극심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면 평상시에는 그것은 약간의 마약 성분이 있다고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투약이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육체적 통증은 있지만은 마음은 이제 웃으면서 살자 이러려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통증이 있다는 건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 아니냐? 아직 살았다는 증거다. 안 아프고 죽는 게 낫느냐? 아프고 사는 게 낫냐? 그럼 아이고 좀 아프지만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젊은 자처럼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죽겠다고 죽는 신음을 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통증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 통증은 통증대로 있고, 심리적 우울감은 우울감대로 있고, 그래서 영육이 다 괴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육체는 괴로운 건 어쩔 수가 없고 마음이라도 좀 편안하게 가지자. 쉽지는 않죠. 아무리 통증이 있어도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은가 봐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임해본다. 이를 악담고 자꾸 참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참는다 그러지 말고 통증을 통증으로 느끼면서 그래 아프다는 거는 살았다는 얘기야. 아직 안 죽었네. 그래도 뭐 사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야.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지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가 미안해요. 네. 네. 근데 평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막상 그 순간에는 정말 저도 이 몸뚱아리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간을 못 견디면 이제 자살하는 분이 생기잖아요. 순간을 못 견뎌서. 네. 그러니까, 항상 일부러 안 죽어도 시간이 되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이 죽는 거요. 가만 안 놔도 죽는데 뭐 때문에 노력해가 죽으려 그래요. 가만 안 놔도 이제 좀 있으면 다 저절로 죽게 돼 있는데, 가을에 우리가 풀 베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가을에 내가 풀을 베니까 누가 지나가면서 그래요. 곧 있으면 다 말라 죽을 텐데 뭐 때문에 그래 베느냐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죠. 이제 저는 그래도 뵌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잡초 씨앗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잡초가 열매가 완전히 여물기 전에 베버리면 그래도 또 더 확대 생산하는 거는 막을 수가 있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전 직장도 되게 힘들게 준비를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다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30-40년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이제 폐기도 있고 해서 그만두고 이제 또 다시 되게 힘들게 준비를 해서 지금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이제 취업 준비했다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청춘을 조금 이렇게 공부하고 그런 생각밖에 없는데, 지금 드는 생각이 만약에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 길이 저희 길이 아니라는 거 없어요. 아무 길이나 다 가도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버님들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그만 못 두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모든 요즘 청년들도 다 취업이 힘들어서 좀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제 한 길만 보고선 걸어왔는데 그 길이 아니라고 느껴지면은 그러면 너무 추상적으로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스님이 승려의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승려 생활 별로 아니네. 이런 그만두면 되지. 그건 뭐 별거예요. 나한테는 승려 생활 그만두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승려 생활 그만두는 게 무슨 큰일이요? 큰일 아니에요.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혼하는 일은 엄청나게 큰일이죠. 내가 볼 때 큰일이요? 큰일 아니에요. 큰일 아니에요. 이혼해봐야 나하고 똑같은데 뭐. 나보다 낫지 그래도. 지금 한번 결혼해봤고 난 안 해봤고. 그래서 큰일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약간 투자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건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는 거 아까 저기 부모 미워하는 사람.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얘기하면 부모님이 나를 야단도 안 치고 아껴주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다 해주면 좋은 줄을 알아야 몰라. 알죠. 근데 그래 안 되는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 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특히 좀, 그러니까 비율을 투자식으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건 부모야. 아까 저 집에는 성질을 못 이가지고 악을 썼다면 자기 어머니는 이제에 밝아가지고 투자적으로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자유니까. 네,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긴 했었는데, 그거 통장을 다 모으셔가지고, 보여주신가 장난식이신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이제 커서 부모님한테. 아니, 근데 그 통장을 모은 게, 네. 초등학교 거예요, 중학교 거예요, 안 그러면 20살 넘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취직 전까지. 오케이, 그럼 쭉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외하고, 네. 이거는 부모의 의무에 속합니다. 이거는 아니고, 그 위에 거는 투자 맞습니다. 나중에 갚겠습니다. 이러면 돼. 네. 그렇긴 한데. 부모가 아주 영리하시고 좋은데, 어느 부모인지 모르겠는데, 오셨으면, 부모들이 그렇게 접근하면 좋아요. 오히려. 근데 저는 자식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또, 약간. 부모는 뭐 효도, 자기 효도 안 해도 돼요. 왜? 빚만 갚으면 돼. 뭐 효도까지 생각해. 빚 갚으면 그거 효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기가 빚만 갚으면 효도요.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누가? 저희 엄마가. 자기 죽을 때까지 빚 다 못 갚는다니까. 네. 자기가 지금 돈을 예를 들면 1억 빌려서 놓고 1,000만 원 갚아놓고 다 갚았다 이런 부모가 서운하지. 통장 다 모으니까 얼마쯤 됩니까? 통장 개수요? 아니, 그 액수가. 액수 저 안 세봤는데. 저는 안 세봤는데. 그럼 계산해봐요. 그거는 이제 네. 돈 빌려주고 뭐 튼것만 계산하고 밥 먹여주고 어디 빼주고 뭐 이런 건 계산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그 플러스 알파가 좀 크지. 왜냐하면 그 부모 인건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아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한테 무조건 뭐라고 한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돼. 이유를 대지 말고. 그 이유를 대면 안 돼. 무조건 고맙습니다. 이러면 돼. 부모가 뭐라 그래도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아직 빚을 다 못 갚아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뭐 효자지 뭐. 효자가 안 될 수가 없지 뭐. 네, 알겠습니다. 자기가 말대고 딱딱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줘놓고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따지나 이렇게 대드니까 기분이 나쁘지. 자기가 따지는 거지. 부모는 마땅히 보고자라서 그러니까 딱 부모가 얘기하는 거 딱 보고 그렇게 많이 부모가 접근하면 사회적인 계약이 20살 넘은 건 사회적 계약 관계거든요. 성인과 성인이고 20살 이전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 형식은 다 부모와 자식이라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20살 이전에는 뭐라고?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고 20살 넘어서는 뭐다? 성인과 성인의 계약 관계. 부르기는 그저 부모 자식이라고 부르지만 완전히 다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간섭을 안 하죠. 20살 넘으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게 불분명하죠. 부모는 어린애, 보호자, 피보호자처럼 부모는 20살 넘은 자식한테 간섭을 하고 자식은 20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뭘 요구한다? 지원을 요구하고 그래서 부모는 등골이 빠지고 자식은 부모 간섭 때문에 감옥에 살고 이러가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연 생태계에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딱 도와줄 만큼 도와주고 자립 딱 성인이 되면 성체가 되면 딱 자립하고 부모도 더 이상 보호한다고 안 따라다니고 새끼도 부모한테 더 이상 보호를 요청 안 하고 자기 삶을 자기가 살죠. 근데 사람은 지금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은 성장 과정이 길어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육체적으로만 따지면 13년이에요. 여러분들 육체의 성인의 기준이 몇 살이라고? 만 13세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선생님하고 연애를 했다. 근데 이 선생님을 형사적으로 처벌 못합니다. 육체의 성년 기준이 몇 살이니까? 13살이니까. 근데 이 선생은 파면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사회적 성년의 기준이 18살이기 때문에 18살 이하하고 이런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이거는 사회적 약속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으로서 파면은 하지만 감옥에 구속시킬 수는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육체적 성년의 기준은 몇 살이라고? 13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성년의 기준은 지금 19살이에요. 만. 외국에는 대부분 몇 살이다? 18살. 우리 나이로 우리는 20살 이렇게 말하죠. 꼭 나이로 따지면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자기가 최종 결정을 못합니다. 반드시 부모의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8살이다. 결혼하고 싶다. 그럼 부모의 승낙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있어요. 부모 승낙 없이 결혼 못해요. 13살이 넘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13살 밑으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연애를 해도 안 됩니다. 그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요. 아직 성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20살이 넘으면, 19살이 넘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부모의 승낙 없이 누구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성년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을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 승낙 안 받으면 대신에 부모는 자기 승낙 안 받으면 뭐 안 할 권리가 있다. 지원을 안 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부모는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 남자는 안 되고 이런 남자라 해야 된다. 그 여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부모가 간섭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려면 지원이나 축하를 안 받을 생각을 하고 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원이나 축하를 받으려면 비율을 좀 맞춰야 되나? 맞춰야 돼요. 그 요구 조건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일이 아니고 내가 조금 비싸게 어떤 물건을 팔려면 어때요? 좀 기다려야 되잖아. 급한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내가 급하면 어때요? 좀 싸게 팔아야 되잖아. 근데 이런 거를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좋은 직장에,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럼 사는 직장 생활이 좀 피곤할까 안 할까? 피곤하겠죠. 월급을 많이 주는 대신에 뭐다? 회사에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면 내가 이만한 직장을 못 구하기 때문에 자연적 을이 되나 안 되나? 상사한테 늘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능력이 한 200 되는데 월급을 100만 받고 직장을 다녀. 그러면 내가 종업원이라도 갑이 될 수 있죠. 왜? 나가면 이만한 직장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나 없나? 구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저녁 같은 날 일찍 갑니다. 그거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절절 맨다? 주인이 절절 매는 거예요. 가버릴까 싶어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돈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 많이 하고, 일 험하게 하고, 위험한 일 하고, 돈 적게 받고, 이런 직장 구하면 늘 값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강의하고 월급을 돈을 강사를 안 받으니까, 강의하는 데는 늘 값이에요. 누가 요청해도 선택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한다. 내가 결정하죠. 시간 되면 해주고, 안 되면 안 해주고. 그거 뭐 거절하는 게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돈을 받는다. 그러면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시민단체 강의를 하나 받아놨는데 그 시간에 500만원짜리 들어왔다. 그러면 고민이 되나 안 되나? 고민이 되겠죠. 그럼 비겁해지는 거예요. 이걸 변명을 하고 거절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럼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그 고뇌는 바로 이익이라는 것 앞에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을 값으로 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강의할 때도 시간 되면 딱 끝내고 갚버려도 돼요. 이따가 저 나올 때 스님 하나 더 물어봐야 돼요. 이래봐요. 스님이 눈도 깜짝 하는 거예요. 근무 시간 끝났어. 이러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인데 왜 자기 인생을 그래 돈 받고 팔아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자기가 만약에 돈 많은 집 부잣집에 지위가 높은 고관대작집에 시집을 가면 잘 갔다 그러겠지. 근데 자기 평생 노예 생활해야 돼요. 하녀 생활해야 돼. 그 집에 가가. 그리고 우리 부모는 멸시받고 그러겠지. 근데 우리 집안보다 못한 집에 나보다 못한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 하면 자기 큰소리 치고 사나 안 사나? 큰소리 치고 자겠지. 대신 밥을 좀 적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는 옷을 잘 입는 노예가 될 거냐, 배를 좀 굶더라도 주인으로 살 거냐, 이거 여러분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37살을 맞이한 청년입니다. 네. 늦은 나이에 사회에 진출했고요. 7년 동안 공부를 해서 지금은 당당히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좀 몸이 고달픈 면도 있지만 항상 노력하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지치기도 하지만 애들을 위한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33살에서 35살 사이에 좀 제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사랑을 하고 타이밍을 놓친 후에 이제 결혼할 타이밍도 놓치고 또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37살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학교 일이나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난 3주간은 학교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밥을 먹고 자면 쓰러지는 생활을 연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드는 생각은 어떤 저의 개발이나 저의 결혼 같은 삶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자제하고 돌아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제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이 많이 돼서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이 얘기가 지금 네. 37 됐는데 장가를 못 갔다. 저는 원래 67인데 장가를 네. 못 갔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픈 가치관을 이끌고 자기 가치관이 뭐요?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그런 어떤 게 올바른 방향인데?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또 주변을 배려하면서 함께 살 수 있게 자기 지금 자기 37살 뭐가 장가 못 간 게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네. 인생도 못 푸는 게 무슨 애들한테 주체적인 교육을 가르쳐. 네. 자기 37살 먹는 것도 주체적이지 못한데 그 초등학생이 무슨 주체적이 돼. 그 자기가 너무 애들은 신경 쓰지 말고 자기랑 똑바로 살면 어떨까? 자기가 똑바로 살면 똑바로 사는 선생님 밑에서 애들은 저절로 똑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은 나옵니까? 네. 월급은 나와요? 네, 월급은 나옵니다. 그러면 애들 두드려 패진 않죠? 네, 안 팹니다. 네, 애들한테 욕하지 않죠? 네,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요, 중학교요? 지금은 작년까지 고등학교에다가 지금은 중학교에 있습니다. 중학교. 자기 무슨 과목이요? 저 국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글자는 읽을 줄 알아요? 네, 읽을 수 있습니다. 애들보다는 실력이 나아요? 네,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애들보다 자기가 실력이 나으니까 하나가 나도 나으니까 그냥 가르쳐주면 되고 애들 질문하고 모르면 선생님 모른다. 내가 알아와서 구글에 검색 한번 해보고 내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럼 자기 그 월급 나오겠다. 그걸 가지고 뭐 자기 혼자서 즐기든지 뭐 연애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그 뭐 자기 인생 살면 돼요. 그럼 애들은 저절로 다 자라요. 자기 엄마들의 애들 좀 신경을 쓸 거고
자기도 또 요즘 애들은 똑똑해가 중고등학생이면 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요. 자기 할 일 별로 없어. 자기가 지금 뭔가 환영에 젖어 있어. 선생을 너무 늦게 되느니 그러나. 이 모든 엄마들이 애들을 너무 위한다고 했는데 애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너무 걱정해가 남편이 막 잔소리 때문에 귀찮아 못 살겠다 그러고. 아시겠어요? 남편들이 너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막, 근데 아내들은 막 남편을 자기를 가둬나가 답답해 못 살겠다 그러고. 그래서 뭐 카드를 요즘 여성들한테 들어보니 카드를 남편이 준 카드를 써야 된다네? 뭐, 5,000원짜리 써도 땡! 하고 남편한테 다 전달이 되고, 어디서 쓴 게 다 전달이 되고. 그래서 아내가 걱정이 돼가 남편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혹시 다칠까, 어디가 있을까. 근데 감옥살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거는 강아지를 위한다고, 옷을 해 입히고, 이래가지고 강아지 목에다가 목줄을 걸어가지고 끌고 다니듯이. 강아지를 정말 위하려면 강아지 목줄 끊어가 그냥 자유롭게 살도록 내보내줘야 돼요. 나는 새를 진짜 위한다면, 나를 위하는 게 새를 위한다면 하늘에 날려보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새장이 가다 놓고 모이 주면서 내가 니를 위해서 여행도 못 가고 니 키운다고 내 고생한다.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이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이 서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경상도 사투리로 이런 걸 디비 쫀다 그래요. 거꾸로 한다, 거꾸로. 강가에 사는 물고기 잡아다 어항에 넣어놓고 모이 준다고 난리 피우고. 그걸 아예 나를 위해서 네가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물고기를 위한다, 자기가 새를 위한다, 자기가 강아지를 위한다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을 위한다. 아이들은 뭐 그냥 국어나 제대로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수업시간 빠지지만 알고 오고 욕 안 하고 때리지만 않고 그럼 아무 불만이 없어요. 근데 뭘 바르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바르게 가르치는 거. 더 물어봐요. 그럼 제가 방향성에 에너지를 투자할 것을 다른 것에 투자하고 있었던. 아니요, 무슨 방향성? 그러니까 뭐 자기 개발이나 뭐 결혼 같은 거에 더 신경을 쏟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개발, 뭘 더 개발하겠다고 선생님인데 어떤 걸 하는 걸 개발이라 그래요? 영어 배우는 게 개발이에요? 뭐 전공 전문성이나 자기 한국말 그거 나나 한국어과 안 나와도 나 아는데 뭐 대학원을 또 간다거나 자기 학문 연구하러 대학원에 가는 거예요? 그냥 간판 따라가는 거예요? 국어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려고. 필요하면 가도 돼요. 근데 그건 학교 선생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자기가 출세하려고 아이들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교장도 해야 되겠다, 교감도 해야 되겠다, 장학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 욕구가 있으면 하는 건 자유요. 결혼도 뭐 자기가 결혼하고 싶으면 여자친구 만나면 되는 거고. 근데 왜 만나다가 왜 헤어졌어요? 아주 뭐 개개별로 하면은 작은 걸 수도 있는데 뭐 친구 말로 하면은 막장 드라마 같은 경험을 굳이 안 해야 될 경험을 했다고 했는데요.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뭐 집안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비교당하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 고물상 일을 하시는데 네. 뭐 결혼할 뻔하는 얘기가 나올 때 이제 그쪽 어머니께서 구 여자친구한테 했던 말 중에 이제 뭐 고물상은 직장이 아니다 라는 말이나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백화점 샵 마스터 같은 걸로 일하시는데 그런 건 알바다. 그런 집에 어떻게 너를 보내느냐 라는 발언을 여자친구가 고민하듯이 저한테 했던 것들이 여자 엄마로서는 네네. 할만하잖아. 네, 근데 그 말을 제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들었을 때 좀 많이 상처가 됐고 자기가 상처가 됐다는 건 자기 아버지 직업이나 어머니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열등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알게 모르게 그런 것도 있었겠는데 그런 것들을 직면했을 때 좀 상처를 받고 근데 이제 그게 제 조건이라서 극복하려고
그 왜 극복하는 게 필요해요? 아버님 고물상 네, 뭐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뭐 어디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이 폐품을 버리는 거를 주워서 재활용하시는 아주 네, 환경운동에서 아주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결혼을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를 입었다니까. 네. 자기 속에 열등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말할 때 상처를 입지. 안 그러면 상처를 입을 일이 없어. 내가 만약에 승려인데 누가 네 고자지 이러면 상처 입을 거 안 입을 거. 상처 입을까 안 입을까? 아니 그래. 고자면 좋지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입는다는 건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열등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건 자기 문제지. 그 여자 문제는 아니지. 여자 엄마야 당연히 자기 딸을 위해서 일반 여성들이 다 뭐 가정이 뭐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이런 데 보내고 싶어 하잖아. 네. 그건 그 보내고 싶은 게 그 사람의 심정인데, 자기는 뭐 돈이 많은 게 꼭 세상에서 좋다는 생각도 안 하고, 뭐 있어도 좋지만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자기 정당한 노력을 해가 자기 벌어서 쓰고 있는데, 그걸 뭐 남한테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너희 어머니 그렇게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는 하는 일에 대해서도 좋아하고 나는 사랑한다.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보는 건 그렇게 볼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본인은 가슴이 아파. 그냥 또 이제 그쪽 아버님께 재활용센터 사장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식의 말들도 있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교사에게 좀 못마땅하신 것도 많이 표출을 하셔서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던 기억들 같은 게. 누가? 그쪽 부모님께서. 부모님 결혼하는데 부모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만나기는 뭐로 만나? 근데 이제 전 여자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면 친구였어요. 그건 자기 부인의 역할을 할 사람은 아니야. 그건 아주 잘 이어졌어. 미연에 올 미래에 올 불행을 미연에 막은 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가슴이 아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미혹해가지고. 뭐를? 계속 가슴이 아프다가. 뭐, 저도 이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처럼 유튜브에서 스님이 결혼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그때 내가 헛된 망상에 빠졌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도, 그것들이 어떻게 또 지금까지 오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질문했겠지. 치유됐으면 질문할 리가 없지. 네. 그래서 또 33에서 35 사이에 그런 일을 겪고, 또 35살에 67도 겪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35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뭔가 세상이 말하는 타이밍, 그때 이뤄야 할 타이밍을 놓친다. 타이밍은 없어. 늦었다 할 때가 제일 빠를 때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요. 그런 말들이 주변에 좋은 말들이 많은데 자꾸 또 망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지금도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 늦춰지는 거에 대한 저는 그냥 지금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자기 왜 결혼 못하는 것 같아? 결혼하고 싶은데. 인연이 무슨 궁합이 안 맞아서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해서 그래?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그럴까? 다 있을 수도 있겠는데. 다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기는 왜 몰라? 눈이 높아서 못 가지. 네.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그래. 자기보다 20살 더 많은 애 둘이 있어도 좋다. 이러면 내일이라도 가지. 프랑스 대통령은 자기보다 25살 많은 애 셋이 있는, 그것도 남편이 있는 걸 이혼시키고 결혼해가, 그러가 40대 초반에 대통령까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 못한 거는 괜히 나이도 뭐 나하고 비슷하거나 작아야 되고 얼굴도 예뻐야 되고 부잣집이고 무슨 교양 있는 집 찾으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부모를 그렇게 얕볼 수밖에 없잖아. 우리 아버지보다 더 부모가 못 살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고물상 사장이라든지 그 종업원 하는 집 딸이라든지 뭐 자기 자신이 벌써 상대를 그런 사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과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뭔가 더 멋있는 사람을 지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존중받는 사람을 자기가 며느리가 내 아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할 사람을 구하고 싶으면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결혼했을 때 누가 봐도 자기보다 불리한 사람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부모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존경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하고 살면 자기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이치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손님 말씀 맞습니다. 이쪽을 갈 건지 저쪽을 갈 건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면서도 조금 잘 나가는 여자 옆에 나도 이런 여자하고 사귄다 이런 소리 듣고 싶으면 좀 개무시를 좀 당해야 되고 아시겠어요? 아내로부터 존중 또는 애인으로부터 존중받으려면 좀 아이고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사귀나 소리 비난을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 세상 사람은 나를 뭐라고 하지만 그 애인으로부터는 항상 나를 고맙게 생각하고 나를 존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를 자기가 추구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면 저게 고민이고 저거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런 중에 선택이에요.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만약 어떤 여성이 부잣집에 고관 대작집에 시집을 갔다. 그럼 그 집에 가서 하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차는 좀 좋은 거 타고 돈은 좀 쓰고 옷은 좋은 거 입을지 몰라도 늘 무시당하는 그런 하녀 같은 생활을 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자기 딸을 그런 데 팔아먹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부잣집 하녀로 팔겠다. 부모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나이 37 그건 나이도 아니에요. 자기도 내 나이 한번 대봐라. 그건 나이 같은 거. 또 어르신들은 그래요. 어제도 95세 되는 우리 애광원 원장님하고 장애인들하고 어제 하루 종일 경주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아이고 스님은 원래 나이가 어떻게 돼요? 67입니다. 아이고 한창 좋을 때네. 한창 좋을 때라는 거예요. 자기는 막 90만 돼도 괜찮겠는데 이제 95대 좀 딸린다. 그러니까 37은 나이도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생활을 하세요. 존경하는 스님 만나 뵈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계시는 스님께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불대생입니다. 제가 오늘 스님께 드릴 질문은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IQ와 암기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예. 뭐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예,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뭘 더 설명을 해요. 예,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스트레스라든지 담배, 술 같은 이런 걸 좀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암기력이 많이 약해져가지고요. 네네. 이 불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곧바로 잊어먹고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도 곧 잊어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아무 영향도 안 미칩니다. 지금 당시에 진짜 기억력이 없는
한 문장도 못 외우는 바보가 있었습니다. 인도 최고의 바보. 이름이 주리반특이라 그래요. 주리반특. 근데 주리반특인데 같은 형제인데도 형은 그래도 괜찮았나 봐요. 형이 먼저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수행 정진하는 거 보고 이 바보 동생이 그냥 자기도 형 따라 하겠다고 그렇게 와서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혜제일 사리푸트라가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행이 안길에 관계없다 하더라도 문장 한 줄을 못 외우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형도 그렇고 다 사람들이 넌 안 되겠다. 그냥 집에 가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가는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울면서 이제 숲 밖으로, 정사 밖으로 나가니까 부처님하고 이제 마주쳤어요. 그래, 어디 갔냐? 또 왜 울어? 이러니까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래? 나 따라 도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주리반타카를 데리고 이제 들어왔어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뭘 잘했니? 그러니까. 예, 제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티끌을 털고 때를 닦아라. 청소란 게 그러잖아요. 먼지를 쓸고, 방을 닦아라. 이것처럼 경전에는 티끌을 털고 때를 닦아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청소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청소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티끌을 털고 때를 닦아라. 티끌을 털고 때를 닦아라. 이러면서 청소를 하라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 문장을 못 외운다는 거예요. 그 문장을 한 문장을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출가 수행자는 자기 방, 자기 처소를, 자기 옷을 자기가 빨고 자기가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리반특카를 위해서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을 이 주리반특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옆에서 주리반특이 청소하거나 빨래하는 걸 보면서 티끌을 털고 때를 닦아라, 티끌을 털고 때를 닦아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기 일은 자기가 하도록 돼 있지만은 주리반특카를 위해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을 맡겨라 하니까 제자들이 다 이제 맡겼어요. 좋잖아, 그죠? 하는 것보다 뭐다 옆에서 앉아가지고 티끌을 털고 때를 닦아라, 티끌을 털고 때를 닦아라 이렇게 낫잖아요. 그래 이제 주리반특카는 이제 빨래를 하거나 청소를 하는데 옆에서 계속 이제 다른 스님들이 티끌을 털고 때를 닦아라 이렇게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청소를 하다가 청소하는 게 뭐예요? 티끌을 털고 때를 닦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 수행자는 마음의 티끌을 털면 마치 청소가 깨끗하듯이 맑은 마음을 갖게 되고 깨달음을 얻는구나 하고 탁 깨달아버렸어요. 그래서 번뇌가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주리반특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그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런 기억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IQ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으로서의 불교, 그러니까 철학으로서의 불교, 동국대학 가서 불교학을 가르치고 박사학위를 따고 하려면 그건 지식으로서의 불교이기 때문에 그건 기억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종교로서의 불교, 그건 믿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으로서의 불교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니까 IQ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법문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나중에 남을 가르치려면 내 공부에는 아무 관계가 없고 남을 가르치려면 이제 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연대도 알아야 되고 뭐 교리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자기 해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스님 잘 알겠습니다. 네. 스님 앞으로 오랫동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그것도 이제 인사로 듣는 건 좋은데, 인사말인데, 어떻게 사람이 오랫동안 건강해? 건강하다가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오랫동안 안 죽고 살아? 늙으면 죽고, 그게 재행무상인데, 그게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 말씀은 몸이 아픈 것도 자연스러움이요. 일부러 몸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만은 늙는 것도 자연스러움이요. 때 되면 죽는 것도 자연스러움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 앞에 안 죽는 게 불사가 아니고 그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 번뇌가 없는 것이 불사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욕심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2011년부터 양극성 장애라고 조울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완전 판정은 아니고 추정이라는 네. 추정 정도의 진단을 받고 여태까지 약을 복용 중인데 근데 잠깐 근데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저는 이제 제 삶이 약간 머리 깎은 스님은 아니지만 수행자의 길을 가고 싶다는 게 제 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직업도 그런 쪽을 선택해서 일을 했었고 요가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딱히 어디다가 외부적인 거에 직업을 두지 않고 그냥 제가 추구하는 바만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저한테는 참 스승이라고 제가 느꼈던 선생님을 다행히 만나게 돼서 제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됐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조금 정신적으로 의지처가 없어져서 그런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었고 또 저는 저의 수행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항상 매일 같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산에를 가는데 산에 가는 게 이렇게 외로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산악회를 가게 돼서 거기에서 제가 발을 잘못 디딘 것 같습니다. 그냥 저 혼자서 그냥 외로움도 굳이 따지고 보면 없는 건데 그 발을 잘못 디디고 나서 큰 어떤 혼란이 왔어요. 인간관계도 이상하게 얽히게 되고 그래서 원래 양극성 장애로 판정을 받고 병원을 다니고 쭉 있었긴 약간의 경미한 우울증 정도였는데 지금은 솔직히 매우 안 좋은 상태 같은데 병원에서는 그거를 설명할 길이 없고 저 스스로는 사실 수행 과정에서 마가 꼈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돼요. 저 나름대로는 제가 보는 경전이 능언경을 항상 보고 있었는데 경전에서도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좋은 말들이 저한테 다가왔는데 최근에는 경전을 보면 이제 우리가 마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마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이러이러하다 안 좋은 경우가 제가 지금 그 상태가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정신질환이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딴 건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스승이 돌아가셔서 자기가 허전하다 뭐 등산 산악회 가가지고 뭐 사람 관계에 휘말렸다 그런 건 사람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기의 괴로움이 된다면 자기는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뭐 수행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를 자꾸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거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정신적인 질환에 속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첫째는 병원에서 지금 조금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약을 먹으면 약간 좀 머리가 명석하지 못하고 좀 어지리하고 이래도 그래도 현재의 우리나라 이 현실에서는 그래도 현재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게 완치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뭐 다른 뭐 종교적인 구병시식을 한다, 천도제를 지낸다, 무슨 캐톨릭 같은 데서 하는 무슨 의식을 한다, 안수기도를 한다 하면 병을 악화시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일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교회 다니면 하느님이라고 하고 절에 다니면 부처님이라고 하고 뭐 여기저기 안 다니면 아무 얘기도 안 해도 돼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심리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암시를 줘야 돼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부처님 은혜 속에 편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데도 계속 자기한테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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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다. 이게 이제 무의식의 암시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 얘기하지 말고, 등산 가서 어떤 남자를 만났던 만난 거고, 하룻밤 잤으면 잤는 거고, 헤어졌으면 헤어졌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걸 막 못 잊어가 그걸 갖고 엮였다 어쩌다 하는 건 자기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그럼 요가를 하는 거하고 수행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가는 몸을 유연하게 하는 거지. 직업적인 게 아니어도 그냥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바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된다니까. 그건 수행하고는 관계없다니까. 수행은 머리를 깎았나 안 깎았나, 승려냐 아니냐, 요가를 하느냐 안 하냐는 아무 관계없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가 죽었다고 괴로워하거나 재산을 잃었다고 괴로워하거나 하면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못 깨달았다고 괴로워해도 그것도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은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정신이 이상하면 이상한 대로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런 사람이 오면 이렇게 대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대하고, 오늘 비가 와야 된다, 오늘 비가 안 와야 된다, 부처님한테 빌었더니 오늘 비가 안 온다, 이런 게 수행이 아니에요. 아침 보고 비 오면 비 오는 데 맞춰 우비 입고 나가면 되고, 날씨 맑으면 낡은 데 맞춰가 대응을 하면 되고, 더우면 옷 하나 벗고 가고, 추우면 옷 하나 더 입고 가고, 그래도 추우면 집 안에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온갖 일이 벌어져도 그 속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를 해탈이라 그래요. 수행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도를 단계를 정해가 높아가는 것도 그거 다 수단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 돈을 끌고 하기 위한,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자기는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일단 정신과 진료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딴 수행하지 말고, 요가하는 건 자유고, 자기는 항상 저는 편안합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먼저 가져와야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유튜브 들으면서 옛날보다 많이 편안하고 좋아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그런데 제 의지로는 극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오늘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통학할 때 만원버스를 타고 책가방을 한 8개인가 10개를 이렇게 받고서 이렇게 통학을 할 때 버스가 휘청하는 바람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책가방을 왜 8개는 10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았으니까 전부 제 무릎에다 책가방을 놨는데 그게 10개 정도 났어요. 조금 과장이다. 그리고. 10개까지 받노? 2개, 3개만 받고 안 받으면 되지. 지그재그로 이렇게 싸가지고 제가 파묻혔는데 버스가 휘청하는 바람에 깔렸거든요. 네. 그때 좀 무서웠고 답답했었는데 그런 상태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학교까지 가게 됐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상황 비슷한데 되면 그때 느꼈던 그런 느낌들이 살아나요. 네. 그래서 이제 꼭 그때같이 그렇게 엄청난 무게가 아니라 하더라도 만원 버스의 뒷자리라든지 또 최근 들어서 힘들었던 건 MRI를 찍으러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좀 무서운 생각 이런 게 났어요. 그래서 찍기는 찍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서 이런 순간 어떻게 마음을 조금 돌리면 제가 가벼워질 수 있을까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MRI가 답답한 거는 자기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럴 거예요. 그 통 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안 그렇다는 게 비정상이지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은 MRI 통 속에 들어가면 다 답답해요.
근데 자기 증상이 만약에 그렇다면 심하다고 자기가 느낀다면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쏙구똥 보고 놀란다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아빠한테 꽐지대는 거에 자기가 놀랐다 하면 이제 회사 가거나 이제 남편을 만났을 때 큰 소리 내면 뭐 갑자기 두려워진다든지 이런 게 다 트라우마라 그래요. 옛날에는 이런 마음의 상처라는 걸 몰랐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심하냐. 만약에 내가 물에는 절대 안 들어가려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로 내가 웅덩이고 수영 안 하려는 애들. 그런 애들을 보고 우리는 옛날에 뭐라 그랬냐. 쟤는 전생에 염소였나 보다. 또는 염소 혼신이 덮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다 심리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우물에 빠졌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데 물에 빠졌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면 이 무의식 세계에서 거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무의식 세계에서 그게 연상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조그마한 일에도 동일한 옛날의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여기 처음에 다쳐가 상처를 입었다. 근데 상처가 남아있을 때 누가 모르고 나하고 반갑다고 어깨를 탁 쳐도 어때? 나는 아야!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육체의 상처가 남아있듯이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 치유는 이제 좀 심하면 정신과에 가서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치료가 수행이라는 거거든요. 네. 자가치료가.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해, 어릴 때 가난에 대한 이런 어떤 열등의식이나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 이제 깊이 성찰을 해서 이제 돈이 많고 적고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돈이라는 가치 기준을 잡다 보니까 생긴 문제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러 최면을 걸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치유를 받는 이런 방식도 있고, 이제 수행은 이제 본래 옳고 그름도 없고, 정신적으로 분석하면 그 상처를 입은 그 순간에 정신의 한 작용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상처가 딱 이렇게 엉어리가 딱 제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풀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치유가 되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건 일종의 그런 것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자기가 심하다 하면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되고. 네. 그냥 MRA 가서 좀 답답하다는 건 나도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 답답하던데. 남들은 그래도 참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통을 두드리고 한 번 정도 나왔다 들어가고. 그 정도 그건 자주 찍는 거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요. 한번 두드렸다 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되지 사람마다 똑같을 수가 없어. 네. 근데 그걸 너무 자꾸 신경을 쓰면 문제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우리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하면 이제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 악몽을 꾸잖아요. 네. 악몽을 꾸면 꼭 좁은 통 속으로 어때요? 막 들어가 못 헤어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이걸 뭐라죠? 턱걸이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철봉. 철봉, 평행. 그런데 이 배를 대고 뒤에서 누가 눌려가지고 막 압박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이제 악몽이 이게 어릴 때 어떤 경험이 반복되거든요. 저는 어릴 때 뱀한테 되게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봄에 이게 진달래 필 때 토암산에 갔는데 꽃을 거꾸로 딱 들어가는데 발 앞에 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쌀 뒤로 물러나려고 보니까 옆에도 또 있고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가 이걸 꼼짝을 못한 거예요. 이래가 움직이지를 못해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건강이 안 좋아 악몽만 꾸면 어때요? 뱀이 오글오글할 때 항상 이렇게 하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것도 다 이제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치유를 하면 좋지만은 뭐 내가 들어보니 그 정도는 뭐 보통 사람 다 갖고 100개씩 갖고 있는 수준이에요. 정말요? 근데 심해지면 이제 네. 저런 게 되죠. 그 뭐라 그래요? 비행기 타면 갑갑해가 막 내리려는. 폐쇄 공포증. 예, 뭐 그런 게 드는데 지금 얘기 들어봐서 조금 병원에 가서 한번 얘기해봐요. 정신과에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감기 들면 가서 얘기해보고 주사 한 대 맞고 뭐 링겔 한 대 맞고 있으면 빨리 낫듯이 가서 의사하고 얘기해보면 의사는 그걸 전문으로 하니까 아이고 뭐 이건 보통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 오케이 된 거고 한 일주일간 좀 내왕하면서 치료받았어요. 뭐 받으면 되고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해요. 정신과 약을 먹으면 막 중독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괜찮아요, 먹어도. 좀 머리가 어질하지. 이유는 안정제기 때문에 신경을 강제적으로 진정시키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지리하죠. 이렇게 술 먹고 취한 것처럼 약간. 괜찮아요, 그래도. 저는 어떤 사람은 매일 약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매일 약 먹는 게 힘드나, 하루 세 끼 밥 먹는 게 힘드나. 밥은 그거 막 뭐가 씹어가지고 이러가 30분씩 먹어야 되는데 약은 뭐 혹 넣어가 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그러면 님 밥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고 나한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전부 생각 나름이에요. 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먼저 제 37회 미완호 평화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는 셋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유치원에 담임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학부모 상담시 여쭤보니 영어 선생님께서 영어 수업 시간 가끔 주의가 분산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이가 취약전 전반적인 발달 상황이 궁금하고 염려돼 개인 소아 정신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ADHD라며 약을 처방해 주셨고 약물 복용은 부모 선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유치원에서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데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지 한 달이라는 질문하고 기간이 지나서 다른 곳 한 곳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마다 견해가 달라 판단이 어려워 스님께 질문 여쭤봅니다. 자기가 애를 낳았어. 자기가 키웠어. 지금 자기가 지금 돌보고 있어. 나는 지금 애가 몇 살인지 얼굴도 못 보고 행동도 못 보는데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자기 그 애 데려가서 의사쌤하고 의논해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다만 내가 조언을 한다면 그 왜 약물을 투여하는 거를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단 한번 먹어보면 되잖아. 의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필요 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까지 안 먹었잖아요. 필요 없다는 사람 얘기를 들으려면 아무 개선책이 없는 거고 약을 먹어보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한번 먹어보면 되잖아. 먹어보니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먹으면 되고 먹어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럼 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처음 진료 간 선생님께서 아이를 진료를 보는데 저한테만 2, 3분 질문하고 아이를 이름을 물어보거나 소아과에 가서 그냥 비염이나 뭐 있어도 아이를 관찰하는데 전혀 아이를 보지도 않고 그러길래 제가 결과 들을 때 어차피 처음 갔을 때 원장님도 또 아이를 보지 않았는데 결과를 혹시 그 대표 원장님 경력이 되신 분께 들을 수 있냐 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하냐 물으니까 그냥 혼자 와도 된다 해서 제가 갔는데 그냥 선생님께서 결과지만 보고 ADHD다. 그리고 약 처방한다. 처음 제가 알기로 이제 알아보니까 처음 처방할 때는 부작용이 있어서 1, 2주 정도 이렇게 먹어보고 부작용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그냥 2주 원하면 2주 처방하고 한 달 원하면 한 달 처방한다. 아이를 보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의사 얘기를 들으니까 의사가 좀 믿기가 어렵다. 얘기는 요점은 의사 하는 행동을 봐서 신뢰가 안 간다. 그럼 다른 병원에 가보면 되지. 뭐 어려운 일이요. 다른 병원에 가서 2번, 3번 상담하니까 아이는 문제가 없다.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그 의사 말 들으면 되지.
의사 선생님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약을 안 먹어도 되구나 그러면 되지 왜 그걸 또 물어요.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얘기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의 얘기를 왜 중간에서가 이것과 저것과 그래 망설여.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얘기는 무시하면 되지. 혹시라도 ADHD에 치면 조기에 개입을 해야 아이의 그렇게 못 믿으면 또 딴 데 가서 한 번 더 검사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신과, 소아정신과에 간 거예요. 네. 소아정신과 아이를 전문으로 하는데. 그래. 네, 2군데 다, 예. 네. 근데 그 정도 가서 2군데 가면 그러면 3-4번이라고 한 군데 더 가봐요. 더요? 광주에는 뭐 소아정신과가 3군데 없나? 2군데밖에 없나? 아니, 조금 더 있긴 한데, 치료가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하고, 의사 선생님. 글쎄, 어차피 2번째 의사가, 약물 안 해도 된다 그러잖아. 안 해도 되는데 뭐, 한 달 기다리는 게 뭐 어렵노. 약물 치료를 해야 된다는데 기다리면, 기다리는 동안에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안 해도 된다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잖아. 그러니까 한 달 기다리면 뭐 어때? 한 달 기다려서, 딴 데 가서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예? 한 군데 더 가보는 거다. 아이가, 그 의사 선생님이 아이 있는 데서 첫 번째 선생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엄마, 이상한 말을 막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그때 충농증 때문에 약 먹고 있는데, 엄마,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돼? 나 이 약 안 먹으면 안 돼.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아이가 조금 스트레스 받아하고, 밤에도 안 그랬는데 자다가 좀 깨고, 그러더라고. 약간 불안감 같은 우리가 한 분한테 가서 진단을 받았어. 조금 믿기가 어려워. 다른 분한테 가서 또 받았는데 같은 얘기를 해. 그러면 거기 신뢰가 생겨. 다른 얘기를 하면 두 사람이 다르니까 누구 말을 믿기가 어렵잖아. 그럼 한 번 더 가보면 되지.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2대 1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뭐 진료비가 그래 막 몇백만이 들어요.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애 키우는 엄마가 뭐 그런 걸 갖고 그렇게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요. 한 군데 가서 물어보고 의사 처방이 나오면 한번 따라 해보면 되는 거고, 근데 저 돌팔이 같다, 저 돈만 밝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딴 데 가서 한번 더 해보면 되는 거고, 같으면 뭐 그냥 이 의사 따르면 되고, 그래도 뭔가 좀 이 둘이 가서 견해가 달라서 어느 걸 딸까 망설이 되면 제3군데 가서 한번 더 체크해보면 되는 거고. 근데 먹으라는 의사와 먹지 말라는 의사가 있을 때는 먹으라는 의사라는 말을 한번 따라보면 되는 거예요. 둘이만 만약에 봤다 하면 왜? 안 먹는 거는 원래 안 먹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고, 먹으라는 걸 하고 먹어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점검해보니까 조금 안정이 된다 하면 먹는 거고, 약간 뭐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안 먹어도 된다. 먹으라는 의사만 있을 때는 부작용이 있다고 안 먹으면 부담이 되잖아요.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의사도 있으니까 사실은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먹다가 약간 부작용 생기고 별로 개선점이 없다면 안 먹으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제 말 못 알아듣나? 알아듣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쉬운 얘기야. 아무 걱정할 얘기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아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할 때. 예. 진짜.